시간으로 1시 15분인데요. 여러분 이번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더 이상 기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매일매일 사용하던 기술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는 건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이런 모든 일반 시스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시스템,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제 조명을 켤 수 없다. 그리고 또 긴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긴급 서비스 또는 응급 구조 서비스 119를 연락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은행 계좌에 또 접속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패널리스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그 진흥형 지속 위협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동료분들 소개하겠죠. 시바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바님 지금 음소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바님 아직까지 음소거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라울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울요?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말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APT 공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라울 마빌라입니다. 저는 현재 스트레스 시스템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일하고 있습니다. 방갈로에 있고요. 지금 자동 공격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탐지하고 또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주 저명한 패널들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영역에 있어서 11년 동안 제가 일해봤고요. 대부분의 경우 저는 고객 사무소에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서 일했고요. 지난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제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훌륭한 대화를 갖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러비님 본인의 배경과 함께 또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 목소리 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6년간의 이 업계에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고도 수준을 가진 기술을 가진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조직에서 보안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또 보안의 어떤 격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감사도 실시하고 또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죠. 그리고 다양한 조직과 함께 참여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 경험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여러 조직들과 함께 일했을 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접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기반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릴 내용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도 마찬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바님 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네요. 네, 시바님 아직까지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디오 시스템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음소거 해제가 되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라울님 들리십니까? 시바님 목소리가 모든 패널에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시작을 하죠.
나중에 오디오 체크하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종종 질문들이 있죠.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중요 기반 시설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라우님 혹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중요 기반 시설을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제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무엇이 중요 기반 시설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 기반 시설이 되었냐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하이레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중요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든 우리 공공의 어떤 복지라든가 또 공공 부분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안전, 보안 그리고 경제적 복지와도 관련된 그런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지면 이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시스템에다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서 중단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중요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다 공격하게 되면 엄청난 이상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팬데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국방 같은 경우에 공격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텔레콤 시스템은 항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보건이라든가 또는 건강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 기반 시설인데요. 이들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보증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이죠.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해커들이 이러한 중요 기반 시설을 선택할 때 아주 이러한 공격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그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냥 가치가 우리 생각보다 경제적 가치가 이런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바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 기술적인 이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시바 다시나무티라고 하는데요. 그냥 시바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르노버 DCG에서 헤드 오브 서비스 딜리버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PT 시큐리티 영역에 대해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APT 관련된 프로젝트를 관리해 봤습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오늘 제 이 영역에서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어떤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간단한 기술 차질 이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거기서 좀 더 지나서 얘기를 해보겠죠. 어떻게 보면 영향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재난 시스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 보시죠. 최근에 공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인프라에 미친 공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격이 미친 영향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굉장히 많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북한의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에 해킹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김숙희라는 그런 그룹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숙희는 한국 기반의 APT 그룹은 아니고요. 이들은 메인 타겟이 한국의 띵크탱크 더 큰 산업이라든가 또 원자력 운영사들 등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 기반 시설이 될 텐데요. 김숙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대상을 확정해 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최근에는 다른 국가 유럽에도 역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어떤 제약회사 그리고 연구 기반의 기업들에게도 공격을 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의 백신이라든가 치료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중요 기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산업의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스코 탈러스는 일단 기술 인텔리전스 기구인데요. 최근에 발견한 것에 따르면 캠페인이 운영되었는데 김숙희 FPT 그룹에 의해서 운영된 거라고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고위험 말웨어를 딜리버리한 것이죠. 특히나 중요 기반 시설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리 기반 에어로스페이스 기반의 에이전시에 공격을 했는데요. 이러한 조직은 최소 2021년 6월부터 굉장히 활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말웨어를 나중에 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이것을 언론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공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일단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을 실시하는 것이죠. APT는 굉장히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공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공격이 VPN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어떤 재택 원격 근무가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VPN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VPN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보면 VPN이 아주 용이한 타겟이 된 것이죠. 이런 종류의 해커들에게는 굉장히 용이한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VPN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널 시스템이라든가 VPN 시스템을 공격해서 이 크레덴셜을 또한 훔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APT 그룹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를 통해서 이제 이면에 배후가 있어서 공격한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 있는 쿠단콜람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주요 기반 인프라에다가 공격을 하면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탐색하시고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바님? 네, 러비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춘만을 해드리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네, 금융기관 역시 해커들에게 좋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돈이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니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전이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에 CNA라는 그룹의 해킹이 있었습니다. CNA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고요. 대규모 미국 금융기업이죠.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2021년 3월이고요.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대규모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iPhone is Locker라는 새로운 말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에 보았던 사태 중에 가장 큰 사태의 이 금융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어졌는데요. 또 바이오 매니팩처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그리고 또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개발과 제조에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IP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같은 것에 대한 그런 공격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정보라든지 또 연구와 관련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말웨어를 통한 공격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조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개 백신을 생산하는 시설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베르카다라는 이 기업이 IoT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요. 또 이것이 최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안이 어떤 툴을 갖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이 새로워지고 있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가 APT를 얘기를 할 때 사실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네트워크를 침투함에 있어서 침투 이후에 스스로 다양한 액션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그러니까 APT 같은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규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떤 인프라에 이런 공격이 취약한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APT라는 것이 존재해 왔지만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어디를 잘 보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PT는 특히 굉장히 발달된 레벨의 공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거대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어려운 것은 이런 중요 인프라를 타겟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인프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APT 공격이 예를 들어서 공항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노타임이라는 APT 공격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근원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ICS를 공격했고요. 중동에 있는 이제 석유 회사의 ICS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제노타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프로세스, ICS의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공격하는 몇 안 되는 말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또 금융 쪽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다. 이것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메커니즘이 달라지고 있는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관 내에 새로운 역할의 분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관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실 규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APT가 공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예를 들어서 침투를 해서 이것을 발견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40% 정도가 발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700일 정도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2년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단순 공격, 싱글 어택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명하고 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규명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적이 누구인지를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타겟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700일 말씀을 하셨는데 700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에, 사이버 공격에 이렇게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중요 인프라가 취약한지요? 우선 첫 번째는 타겟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많은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든지 텔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시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관리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기능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일부만 관리자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인간 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머신 투 머신, M to M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이죠. 너무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네, 복잡하게 되면요. 우선 그 하이브리드 인프라도 논의를 해봐야겠죠. 많은 경우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진짜 별 안전하지 못한 시스템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기관들이 아직도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올바른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체적인 침투가 또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를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경우도 보안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7과 다른 버전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안이 취약한 부분과 취약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매우 타겟으로 삼기가 쉬워집니다. 공격자가 봤을 때 큰 공격을 노리고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작은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갭을 찾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틈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브리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틈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격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접근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공격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 보안이 되어 있는 부분과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섞여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는 MS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곳에서는 쓰지 않고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격자들이 찾을 때는 틈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을 찾아서 모든 레이어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하이브리드가 공격의 어떤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그 레이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이브리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 계속
패치를 통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처음부터 프로그램 디자인, 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패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울님께서 이런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자들이 틈을 찾는 것이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을요. 근데 가장 좋은 타겟이라고 한다면 OT라고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측면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그 틈이 사실 굉장히 유혹적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OT 부분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복잡성 그리고 기술의 고도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시스템도 그 자체로 면역성을 가진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 관행을 설립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또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표준의 부족, 기준이 없는 것도 이런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키텍처 자체가 너무 오래된 그런 아키텍처를 쓰고 있으면 그것도 뭐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오래된 것을 쓰면 취약점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 인프라 미스컨피그 같은 문제도 중요 인프라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 관행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테스팅을 자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 일단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테스팅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테스트에 특화된 어떤 뭐 전문 팀을 운영을 하시든지 결국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인력 보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직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직원들이 IT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안 이슈를 모두 다 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분석과 이제 노출, 엑스포저와 경로 분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ISO라고 하잖아요. 이 CISO와 CIO들은 이 OT와 IT의 아키텍처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큰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로 분석을 잘 해야 하고요.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공급망과 제3자 리스크 부분입니다. 공급망 같은 경우 그리고 제3자 네트워크도 보안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벤더들이나 서플라이어들과 같이 협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제3자가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 업체들의 보안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인시던트에서도 우리가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배워야겠지만 네네, 말씀 좋습니다. 자, 두 가지 저희가 가져가야 될 핵심이 있죠.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어떤 공격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PNS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달러를 두고 보호를 하고 또 앱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어떤 시큐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격의 어떤 오너로서 완전히 공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NTX 포인트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을 구축해야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보건력이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셋업에 관련된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파라미터랑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수개월 정도에 걸리는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개월에 걸리는 어떤 연구가 또 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커 자체가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철저한 연구를 미리 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력에는 전략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자신들의 어떤 파라미터를 넘어서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플라이어도 보여야 되고요. 또 우리 3자라든가 APA라든가 다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 관련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요, 조직 하에 있는 모든 서플라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보안 관련된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걸 핸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구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IT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를 일단 중요한 인프라 산업이랑 관련된 것이죠. 서비스는 보통 통합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통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헬스케어나 IT를 이렇게 결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는 서피스,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실사를 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충분히 분석하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공격을 준비가 되었을까? 이거는 수백만 달러짜리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저희 모두 보안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100% 보안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100% 보안이 확보됐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라든가 올바른 조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안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에서 나는 지금 100% 보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추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100% 보안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어떤 입지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죠. 좀 앞으로 통제라든가 보안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마음가짐, 시작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봤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중요 기반 인프라가 공격받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복잡성을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을 이행하면은 구축하면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 프로세스, 기술 세 가지가 하이레벨 차원에서 확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부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목록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종업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화해서 어느 공격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셋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에셋을 따라서 이게 오래된 게 있는지 이런 이미 오래된 것이다 구식이다 이랬을 때는 어떤 종류의 어떤 보상 컨트롤을 통해서 각각의 오래된 에셋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종류의 어떤 컨트롤을 구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분해화 같은 경우에는 59% 해야 된다는 취약성이고 또 원격 접근을 굉장히 보안에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도 피싱이나 스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말웨어가 가득 차 있고요. 공격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거의 매일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가 반드시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미 이미 컴플라이언스 얘기 나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컴플라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100%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특정 수준의 어떤 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컴플라이언스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은 보호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컴플라이언스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매트릭스가 지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화 계산을 월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나 얼마나 많은 어떤 새로운 말웨어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종류의 피싱이 또한 이 인프라에 또 침투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표화해서 통계 수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정말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얘기할 때는 이걸 따른다, 준수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국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표준들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많은 표준과 정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고 나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다른 통제, 컨트롤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 개념을 감안했을 때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100% 보안을 유지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그래프들 보고 지표도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버그 바운티라는 버그 헌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한번 이행하면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화이트 해커를 통해서 버그 바운티 같은 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버그 바운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커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블랙 해커들이 이제 화이트 해커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윤리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에서 보고 있는 좋은 어떤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랙 해커들이 아주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 악의적인 마음이 이제 사라지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블랙 해커가 되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화이트 해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산업계 내에서 변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킹 그룹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또 어노니머스 그룹이나 라자러스 그룹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리자 스쿼드라는 그룹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일단 지하 조직에서 블랙마켓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큐리티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각기 다른 어떤 관점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내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안보를 돌보는 것도 있고 또 논리적인 어떤 안보를 봐야 되는 사람들 부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CCTV를 봐야 되는 보안도 있을 것이고요. 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봐야 되는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3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60도에 해당되는 각도로 모든 보안 사항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보안이 이루어지는지를 큰 그림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한 가지 배우고 싶은 주요 초점은 뭐냐면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하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했을 때 공격하고 그 공격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해커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집단적인 어떤 업계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라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패널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APT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까요? APT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능형 지속 공격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말씀해 드려야 될까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데 하이 프로파일이 아니라 로 프로파일로 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보를 탈취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겠죠. 굉장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냥 움직이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취약성을 파악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죠. 즉 적합한 시간이 오면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보안의 어떤 컨트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기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큐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나중에야 이제 탐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일부는 로그인 페이지에 갔는데 로그인 페이지에서 여러 번의 어떤 패스워드, 암호를 기입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라자레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로그인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로그인의 시도를 다양한 사용자를 통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데 이런 여러 번의 어떤 로그인 시도가 하루에 몇 번의 시도로서 나눠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APT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격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차별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첫 번째 질문은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APT를 잘 하는 이유는요. 일단 재정적인 어떤 획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에게는 버그 바운티 같은 거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어떤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지 않긴 하지만 철학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커리즘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커와 APT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리컨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타겟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레이어를 쌓아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커가 여러 번을 이렇게 클릭한다는 것이죠. 여러 어떤 틈을 찾아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먼저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가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투가 되겠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침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침투가 일어나고 나면 그 세 번째로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증폭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한번 침투를 하게 되면 그 레터럴하게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다 최대한 많이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한 조직 내에서 사실 크리티컬 유저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한 명만 공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다수의 공격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엑스필트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일어난 해킹에 대해서 ATB 공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그 경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리컨이 있고 인필트레이션, 침투가 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이 있게 됩니다. 좀 더 높은 레벨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정보 유출, 엑스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인프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이 보안 컨트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로 타겟 공격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안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격이 있었을 때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제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모두 유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에서 보안 문제에 접근을 할 때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보안 프로토콜, 보안 프로그램 다 갖추고 있다는 것, 이 기술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또 틈이 없는지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잘 갖춰져 있다. 어떤 한 부분에 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일 것이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공격자들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공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PT도 그 예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타겟팅이 잘 되는 그런 공격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런 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조금만 시간을 보내서 고민을 하다 보면 틈을 파고들 방법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 침입한
틈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시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틈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타이트하게 방어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입장에서는 틈을 찾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들이게 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또 특히 어떤 돈을 노리고 하는 그런 공격인 경우에는 사실은 모티브의 문제가 될 겁니다. 더 큰 어떤 그 목적이 주어진다면 사실 공공기관이 타겟팅 되는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많은 경우는 재정적인 획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 인프라를 보완함에 있어서 모르고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권고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누가 나를 공격할 것인가? 왜 내가 타겟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가 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크게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생기고요. 특히 정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과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해커 대응 프로그램 얘기를 할 때요. 많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적절한, 유관한 정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체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차도 자신의 인프라 내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그 구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작은 것들, 물론 하이레벨 전체 개괄적인 정보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디테일한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네, 라울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매우 흥미로운 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공격이 있고 나서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공격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빈 씨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공격도 받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공격을 생각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저지르는 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실수입니다. 컨피규레이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증에 있어서 유저 인증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공격자들의 너무나 큰 취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지금의 보안 수단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 공격자들의 행동을 잘 모니터링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 중에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패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탐지해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솔루션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더 하자면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 인프라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을 비롯해서 많은 인프라가 민간 부문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기타 말웨어 공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 인프라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 기구가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죠. IoT 벤더들과 관련해서 작년 지침을 발행을 했는데요.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고 또 다들 조직들이 자신의 현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문 투자가 우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적인 참여에 더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와 이제 민간 부분의 공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산업 부문을 넘어서 전체 국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내일 공격이 오늘의 공격과 같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의 공격은 오늘에 있었던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공격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민이 일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훌륭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해커 세션이고요. 특히 2021년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해커 활동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커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침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박형근 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커?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패널에서는 델라 알람, 니클래스 토마스 씨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